한국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 세계 경제가 대침체 속에서 OECD 국가들의 성장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후퇴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는 기적처럼 선방했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발언입니다. 몇몇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 기적처럼이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마이너스 14%를 초과하는 최악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OECD 평균은 마이너스 9.3%입니다. 세계 경제 1위 국가인 미국도 마이너스 8.5%, 일본은 마이너스 7.3%이고 가장 먼저 V자 반등을 만들어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중국도 마이너스 3.7%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2.5%.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너그러웠던 것처럼 기적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K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충격적인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 상당수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냈죠. 일본에 이어 독일도 한국 G7 정상회담 참여 반대, 독일도 한국 G7 참여 반대, 독일, 한국 G7 참여 반대, 현 체제가 합리적, 독일, 한국 러시아 참여 G7 확대, 반대, 현 체제가 합리적.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일이 한국의 G7 정상회담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단독으로 과연 이 보도들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 해도 독일의 발표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독일의 대표 국제방송 도이체벨레의 보도를 통해 제대로 된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이체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독일은 러시아를 G7으로 복귀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밝혔고, 라인 위셰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G7에 배제된 이유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을 합병한 것과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개입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G7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본다. 러시아가 G7에 여전히 중요하다. G20은 여전히 러시아를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나라들의 더 큰 모임이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러시아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G7에 참여한다고 해서 독일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죠. 최근 수년간 독일은 한국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특히 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의 NRW 연방주와 손잡고 한국 독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NRW 연방주는 독일 연방주 중 GDP 1위인 지역으로 독일 최대의 공과대학 아헨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인공지능 등 독일의 모든 미래 첨단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독일은 수소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R&D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독일은 한국을 형식상 파트너가 아닌 미래를 함께할 최우방국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과는 반대로 일본은 진심으로 한국의 G7 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의 삼성까지 언급하며 일본이 한국의 금융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의원은 최근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며 가장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자금 대부분을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렸다. 한국의 기업들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 기업들은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을 섰다. 이것을 일본이 회수해버리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전했고, 아소다로 경제부총리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 일본보다 먼저 피폐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다르게 현재 너무나 빠른 속도로 피폐해지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 아닌 일본이죠. 최근 아사히 신문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진 강도 9.1로 19,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5조엔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일본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결성했는데 복구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일본 기업들의 뇌물과 접대비로 증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사히는 지진 복구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 간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본의 많은 하청업체들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조성된 뒷돈은 최소 1억 6천만 엔이고 이는 모두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뒷돈은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어졌고 일본 대형 건설사 현장 간부들의 현금으로 제공되거나 노래방 접대, 해외여행 경비에 충당됐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동일본 지진 이후 무려 8년 동안 도로와 인프라 그리고 주택을 재건하기 위해 12조 엔 이상의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막장 드라마가 일본에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던 일본의 화물 항공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벼락을 맞아 긴급 회항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까지 온갖 악재들이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마스크 업체가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생산업체가 시장 과열과 수출 차단으로 올해 안에 95%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 수백 개에 불과했던 중국의 마스크 업체는 1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못해 수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초기에 중국의 마스크를 의존했다가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자국 내에서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줄면서 4천만 장이 넘는 재고가 쌓였고 이젠 자국 마스크 생산업체의 줄도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 국민들에게 중국산이 아닌 프랑스산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마스크 수요가 줄고 재고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마스크 판매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마스크가 넘쳐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유력지 VN 익스프레스는 일본이 베트남산 마스크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4월 19일까지 집계된 물량으로 총 4억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베트남副총리는 지난 4월 많은 국가에서 마스크와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 베트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섬유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내 섬유 공장이 마스크 공장으로 전환하면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주문 취소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생산량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손실을 마스크 생산과 수출을 통해서 만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마스크 수요가 줄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재고가 쌓이면서 이런 베트남의 계획은 한 달여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팬데믹 특수를 노렸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관광산업 재개로 인해 유축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최근 농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호텔과 음식업, 교통업 등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게 있어서 관광은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스스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베트남을 코로나 안심 천국이라 부르며 해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 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의 한 전문가는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는 국가가 향후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베트남이 제일 먼저 관광을 재개해서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두를 자신했던 베트남은 지금 자신들을 따라오는 경쟁국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에도 피지, 스리랑카, 세이셸이 조기에 해외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 몰디브, 일본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관광을 재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12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7월 초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관광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관광산업이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관광객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동남아 여행하면 태국과 필리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이 처음 1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베트남의 한국인 시장은 폭증했습니다. 2017년 241만 명, 2018년 343만 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429만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해 100만 명씩 방문자가 증가했고 반면 같은 기간 태국과 필리핀은 10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베트남은 말 그대로 태국과 필리핀을 따돌리고 한국 관광객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무례를 저지르면서 그동안 호감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인 관광객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빨리 관광을 재개해서 추후 관광 산업을 선도하려면 과거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던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지금 한국 내 분위기로 봐서는 베트남에 절대 안 가겠다는 여론이 절대적이기에 힘들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베트남에 보란듯이 태국이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제한적인 해외 관광객 입국 조치인 트래블 버블 시행을 위해 관광객 하루 1000명 커터 및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협의가 이뤄진 양국 간에는 서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거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하는 개념입니다. 태국 아누틴 보건부 장관은 추진 대상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일부 중동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입국하려면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하기 때문에 관광을 연다 해도 당장 들어가면 14일 격리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태국은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내놓으며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누틴 장관은 트래블 버블에 따른 입국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입국 전과 입국 직후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체크해야 하지만 격리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매력이 크고 동선 파악이 쉬운 골프 관광객과 기업인, 의료 관광객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한국에 대해서 우선 관광객 입국 허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해양투자조정부의 오노 마누우트 관광 담당 차관은 현재 외교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도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4개국 간 여행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준이 나오면 각각의 나라와 협상해 2주에서 4주 뒤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한국의 관광객들은 이제 베트남이 아닌 과거 자주 찾던 태국의 방콕이나 푸켓, 인도네시아의 발리 등에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는 베트남이 아닌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산업에서 최대 고객이었던 한국을 놓친 것에 이어 그동안 대규모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왔지만 최근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베트남 푹 총리는 베트남의 효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푹 총리의 효성 방문은 베트남의 감염병 사태가 안정세를 접어든 후 첫 기업 방문으로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베트남 고위관리는 효성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효성이 지난 5월 베트남에 짓기로 한 섬유신 소재 아라미도 공장을 최근 울산으로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성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서 국내 증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베트남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효성은 국내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효성의 결정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초부터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효성 비나케미컬 건설에 착수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효성이 마음을 돌린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황급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지난해 1위였으나 올해에는 5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VN 익스플로러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나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태가 진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베트남 정부의 대처 방식은 새로운 투자가 과거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푹 총리는 2020년까지 5% 성장하겠다고 자신있게 공언했습니다. 푹 총리가 자신있게 말한 이유는 이러한 슬로건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안심천국 베트남, 탈중국하는 기업들 베트남으로 오세요. 베트남은 감염병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위기 관리에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또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많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애플의 에어팟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400만 개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협력업체인 팍스콘과 페가트론을 비롯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베트남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메이드 인